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전 용량 센서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의를 오늘 안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미스가 실제로 소프트웨어 로드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사실 하드웨어만 잘 만들어 놓으면 소프트웨어는 튜닝만 잘해 주고 어플리케이션만 잘 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드웨어 설계가 잘못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설계해 줘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드웨어의 롤이 한 70에서 80% 정도의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쪽에서 잘 설계해 주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코딩이나 감도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강점을 가지게 됐고요. 보통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개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드웨어, 기구, 소프트웨어가 따로 노는 경우, 그리고 뭘 바꿨는데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진 않고,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보면 뭐 PCB 사양도 변한 게 없고 하드웨어도 변경점이 없는데 뭐 감도가 반입밖에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뭐 센서만 하나 바뀌었는데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재질만 바뀌었는데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고. 그래서 미팅을 가 보면 하는 말이, 처음에 프로토 한 거랑 양산 버전이랑 감도 차이가 뭐 반 또는 뭐 3분의 1 요렇게 바뀌었는데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인제 주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하드웨어 디자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 센서의 정전 용량 값은 작게 설계하는 겁니다. 우리 목적은. 가장 간단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정전 용량 값은 최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이 공식에 있어서 아까 보면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이 A, 이 공식 하나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센서의 정전 용량 값은 최소화시키고 외부 인체의 정전 용량 값은 최대화한다. 그래서 우선 회로 설계 가이드가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내용인데 추가된 내용은 전원 설계할 때, 예전에는 전원 설계 같은 경우가 웬만하면 잘 동작했기 때문에 별로 안 했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 외부에 열악한 스탠드얼론 제품을 하다 보니까 전원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극악한 환경을 저희가 마주하게 됐었는데, 뭐 저희가 KTX 보시면 위쪽에 초록색 버튼이 있는데 그게 인제 저희 터치 칩이 적용된 거거든요. 거기는 전원이 24 볼트인데 8 볼트 정도가 리플이 있습니다, 전원에. 그래서 당연히 LDO를 거쳐도 리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원 라인에 별도의 이런 파이형 필터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코일로 돼 있는데 2012 사이즈 비드를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뒷단에 2012 사이즈의 캐패시티를 NC 처리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드 대신에 평상시에는 영음을 해 놓고요. 만약에 필드에서 문제가 좀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비드 보통 한 100 마이크로 헬리나 요런 제품하고 한 22 마이크로짜리 헬리짜리 캐패시터를 다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걸 달아 주면 문제가 거의 100% 해결이 되는데, 보통의 환경,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 별도의 전원을 쓰거나 큰 모터가 돌아가거나 열악한 환경, 진짜 공장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외부의 시리얼 보호 저항을 47kg를 달라고 저희가 예전부터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 저항을 3216 사이즈 또는 1608 사이즈 저항을 두 개를 직렬로 삽입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설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면 자동차 보면 뭐 셀토스나 기아 차종 보면
외부에 은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센서가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ESD를 30kV를 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센서를 따라서 쭉 내려와요. 근데 이 저항이 47kV를 거쳐서 이 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압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칩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칩을 넘어서 들어가요, 표면을 타고. ESD 저항이 낮을 때는 이 저항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약화가 되는데, 이 전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위에 표면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1608 사이즈의 이 간격 가지고는 이걸 뛰어 도약하는 걸, 표면을 타고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08 사이즈를 시리얼로 두 개를 달으면 이 공간이 길어지니까 얘가 타 넘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3216으로 긴 놈을 써 주면, 저항을 긴 놈을 써 주면 인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30kV 정도 내성을 하기 위해서 이 시리얼 보호 저항 두 개를 삽입하는 방식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시리얼 보호 저항으로도 무전기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앞단에 센서 길이가 이 안테나 길이랑 비슷해졌을 때는 이 효과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테나 길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저항을 하나 정도를 더 달아 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포터블 테스트라는 그 자동차 테스트를 할 때, 요즘엔 2 기가로대의 노이즈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 센서 트레이스가 상당히 짧아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인제 시리얼 보호정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 노이즈 테스트를 패스를 했고요. 47kg로 나눠서 저항을 두 개로 분배를 해 주면 실제로 안테나 효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경험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보호정 두 개를 직렬로 삽입해서 이 문제를 캔슬링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리얼 보호 저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부 노이즈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항을 지금 47kg지만 저항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들어오는 노이즈의 양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인제 장점은 여기서 나가는 전류량도 이 저항이 맞기 때문에 센서에 이 물통에 충전되는 전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충전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5kW 짜리 노이즈나 13.56 짜리 이게 있다 그러면 시리얼 저항을 중간에 하나씩 바꿔 주면 그런 효과를 많이 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향을 안 받으면 한쪽은 영음을 놓고 47kg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있다 그러면 이 드리븐 실드를 추가를 해 주는 겁니다. 센서 주변에 이런 에어를 만들어 주고요. 드리븐 실드의 역할은 외부에 대한 노이즈에 대한 방벽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노이즈의 내성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센서가 트레이스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이 충전량이 떨어져서 감도가 약해지면 외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해 주고 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주변을 드라이빙하기 때문에 알리 테스트, 그러니까 외부에 방사된 노이즈량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는 조금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시리얼 보호전과 캡을 달아 줍니다. 이 캡을 달아 주면 고주파에 대한 노이즈를, 고주파 성분을 빼줄 수가 있고요. 이 저항으로는 그 세기 저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 요 부분은 평상시에 달아 놓고, 우리가 드리븐 실드가 필요한, 만약에 노이즈가 약하거나 워터프루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드리븐 실드 쓰다가 테스트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요 저항하고 캡을 조절해서 이 RE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드리븐 실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항 끊고 여기다가 영음을 달아서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븐 실드는 회로 그리실 때 반드시 추가해 주시면 장점이 있습니다, 커머셜 제품에서는. 근데 오토모티브에서는 쪼끔 약점으로 동작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요런 추가 회로를 달아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유아트 핀, 예전에도 부쩍 강조했지만 유아트 핀을 꼭 빼 주시고요. 이 유아트 핀 가지고 저희가 센서 감도 조절이나 실시간 노이즈 패턴을 파악해서 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트 핀은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옛날에는 6번 핀을 썼었는데 요즘에 피키4로 가면 피키4에 유아트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7번 핀에다가 8핀 중에 7번 핀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픽 제품 계열 같은 경우는 예전에 ICSP하고는 똑같습니다. 1 번에서부터 5 번까지는 핀 배열이 똑같으니까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 8 핀으로 이걸 바꾸시고 7 핀에다가 유아트 TX 핀을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트 TX 핀도 회로 그리실 때 꼭 추가하시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앞에까지는 회로 그리실 때 디자인 가이드입니다. 뒷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디자인 가이드인데, 여기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센서의 정전 용량 값을 최소화시키는 대로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센서의 C 값을 작게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A가 작아져야지, 파라미터가 작아져야지 C 값도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A는 센서와 센서 트레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센서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하는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센서 면적을 함부로 줄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센서 트레이스는 감도하고 상관없으니까 최소화로 설계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면적을 어느 정도로 구상을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도를 볼 때 3mm 아크릴 기준으로 해서 한 121 정도의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누면 1mm당 나누면 40mm 제곱의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1mm당 40이면 2mm당 곱하기 2를 해주면 80 정도가 나옵니다, 면적이. 그러면 우리가 설계할 때는 정사각형 면적으로는 80, 그러니까 80 제곱미리니까 9 바이 9 정도 면적을 해 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손가락이 동그란 모양이니까 사각형 모양보다는 원 모양으로 파이 자승 면적으로 계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감도는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요렇게 면적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센서가 결정이 됐습니다. 센서가 면적이 결정이 됐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센서에서 이 C 값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 거리, 센서와 그라운드의 거리가 작아지면 이 C 값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PCB가 아니라 FPCB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게 10 배가 줄어드니까 C 값은 10 배가 커질 겁니다. 우리 룰에서 위반이 되죠. 센서의 정전 용량 값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FPCB를 썼더니 D 값을 작게 설계했더니 C 값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통이 커졌으니까 같은 양의 전류를 흘려 주더라도 감도는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계 가이드는 센서와 그라운드의 간격을 가깝게 만들면, 특히 센서 밑에 그라운드 층이 바로 있게 되면 감도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옆면에 있는 그 그라운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밑에 설계되는 것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일반 PCB보다 FPCB가 감도가 확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해 줘야 할 부분은 반대로, 여기 보면 그래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되 이렇게 메쉬 형태로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진 형태로 만들어 주면 이 C 값은 줄어들 겁니다, 같은 면적에 비해서. 왜냐면 메쉬 금속을 모아 놓으면 사이즈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메쉬를 전체 면적에서 20%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같은 면적에서는 감도가 10배 정도는 증가하겠죠.
왜냐면 그라운드 면적 자체가 5번 정도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라운드 형태를 메시 형태랑 두께랑 요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PCB를 설계하시면 됩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할 건 센서의 정전 용량 값을 작게 설계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라운드의 거리를 항상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센서 트레이스가 또 남겠죠. 센싱하고 상관없이 센서에 빌붙으면서 센서를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A를 작게 하려고 그러면 얘를 줄여야겠죠. 센서 트레이스. 센서 트레이스는 감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최소화를 설계를 해야 하니까 보통 우리 아날로그는 짧고 굵게죠. 굵게 만들어도 면적이 생성이 되니까 얘는 얇고 짧게, 이 라인을 다 모아도 면적이 짧게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작아야 하나? 보통 트레이스 폭을 0.15로 설계를 가이드를 드립니다. 0.15는 왜 0.15냐? PCB 공정상 우리가 보면 그 트레이스를 어떻게 형성하냐면 레이저로 깎는 게 아니라 화학 용품으로 에칭을 합니다. 우리 파나 하듯이 이 에칭을 하게 되는데, 에칭 공정에서 0.15 이하에서는 선폭이 크건이 끌어질 수가 있어요. 수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0.15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이 0.15로 요구를 하시면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PCB 가격이. 그래서 0.15 정도로 설계하시면 가장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0.2나 0.3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휘발유를 넣었는데 그게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관에서 출줄을 새는 겁니다. 당연히 연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 센서도 캐패시턴스를 형성하니까 당연히 C값을 줄이려면 이 D하고 관계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어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1mm에서 3mm 정도 띄워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mm에서 3mm 정도 띄는 거 같은 경우는 되게 그리기 힘들죠. 웬만하면 제품이 작아지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냐? 선폭의 2배, 트레이스 선폭의 2배 이상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하고 트레이스하고 그라운드의 간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는 트레이스가 길어지면서 따닥따닥 붙어 있을수록 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하고 트레이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 있죠. 아까 센서 트레이스와 그라운드의 이격거리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내가 ESD를 30kg가 아니라 50kg 정도를 때려야겠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타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저항치도 높이고 중간중간에 저항을 여러 개를 박아서 뭐 허들 넘듯이 이렇게 못 넘어가도록 만들면 더 좋겠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고전압이 이렇게 와 가지고 처음 저항에 마주칠 때 얘가 추가를 할 건지 또는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 건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ESD 입장에서는. 그럼 만약에 근처에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튑니다. 이걸 투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튈 수 있는 공간을 찾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막 ESD 한 30kV 이상 때린다고 치면 바로 옆에다가 그라운드 이격거리를 1mm 이내로 하면 옆으로 튀게 되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커버가 있으니까 뭐 요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에 가시면 요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트레이스 같은 경우 짧고 얇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키토키하고 포터블 테스트를 합니다. 규격은 ISO 11452-9 테스트가 있고요. 이 광속을 주파수하고 파장으로 곱하면 나오는데, 이 무전기의 주파수로 광속을 나눠보면 대충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전기의 안테나 같은 경우 4분의 남다 안테나고 보통 한 파장이 0.1674 미터입니다. 안테나 설계할 때 보면
안테나 없을 때는 우리 전선을 이렇게 말아 가지고 길이를 말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선을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놓으면 수신이 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스 길이가 요 길이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가 보통 이 트레이스 길이를 15 센티 이하로 제한을 걸고 있는데, 문제는 이 포터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주파수가 한 4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4 에서 5 센티 정도의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4 분의 남다로.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얼 보정을 2 개로 나눠서 이 4 분의 남다가 안 되도록 설계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파수의 4 분의 남다 이하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레이스를 바텀 쪽에 배치하고 탑면 쪽에 보통 워키토키를 때리기 때문에 패드만 설치하시고 밑에 바텀 쪽에 그 트레이스를 놓고 위쪽에 탑면에 메시 그라운드 같은 걸 깔아 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시 형태는 한 20% 정도 메시 형태를 깔아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그 트레이스 위쪽에 뻥 뚫려 있거나 탑면을 설치하시면 사실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런 팁들을 PCB 디자인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보시면 센서 패드하고 드리븐 실드의 간격은 어차피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같은 층에 있을 때는 보통 센서 패드 쪽에서 한 1 밀리에서 3 밀리 정도 띄워 주시는 걸 강조드립니다. 센서 패드 대가리 쪽, 그러니까 센서 패드 뭐 대가리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이쪽은 이 정도 띄워 주시고요.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PT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세추레이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거리를 띄워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른 층에 뭐 드리븐 실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설계하냐면, 밑에 있는 드리븐 실드 같은 경우는 그 센서 패드보다 한 1 밀리에서 2 밀리 정도 좀 크게 설계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면적이 커지면 우리가 방사되는 에너지량이 커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알리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한 1 밀리에서 2 밀리 정도 크게 좀 더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층으로 할 때는 다층, 그러니까 뭐 2층 이상으로 설계를 할 때 보면 보통 탑 레벨 2 레이어에는 드리븐 실드를 안 까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3층 이상 세 번째 레이어에 드리븐 실드 아니면 바텀 쪽에 드리븐 실드를 깔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탑 쪽에 센서를 깔고 2 레이어에 드리븐 실드를 깔면 이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감도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캐패시턴스 커플링이라는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바로 밑에 레이어, 다른 층을 쓸 때는 바로 밑에 레이어, 그러니까 4층 이상의 레이어를 쓸 때는 3 레이어 이하의 쪽에 간격을 두고 드리븐 실드를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븐 실드나 다른 걸 쓸 때 인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플로팅된 카파. 원래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드리븐 실드 같은 걸 쓸 때 보면 저항을 거쳐서 캡을 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저항을 뗐는데 이 캡도 떼 버리면 이쪽 부분이 인제 플로팅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인제 센서 트레이스가 있고 플로팅된 영역이 있으면 내가 어떤 그 정기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실제로 옆에 있는 곳까지 영향을 받아요, 요렇게. 어떤 시그널들이. 왜냐면 이쪽 도체 2개 사이도 거리가 있고 캐패시터잖아요. 캐패시터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보면 금속 도체가 2 개가 있고 거리가 있고 유전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 금속의 전하의 변화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이 큰 플로팅돼 있는 카파에 사람이 손이 근처에 가게 되면 전하가 바뀌면서 이 센서에도 영향을 줘요. 이거는 인제 요 그림에서 보시면 마찬가지겠지만 손가락을 손의 근처에 대면 평상시엔 뉴트럴인 금속 표면이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캡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플로팅 돼 있는 카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제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레이스가 지나갈 때 센서 주변의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이격을 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지나가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패러럴하게 지나가는 거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길게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톡 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전원 스위칭하고 있는 그런 그 라인 같은 경우는 밑에 층을 통해서 지나가게 설계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나갈 때는 짧고 수직으로 왜냐면 짧게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나란히 가려고 한다고 치면 이격이 안 되면 중간에 그라운드라도 삽입을 해 주시면 좋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그 예제를 하는 건데 시그널 제너레이터 중간에 있는 가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수신부라고 봤을 때 보면 이 보라색 영역 이건 중간에 뉴트럴입니다. 뉴트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가드가 있어도 뉴트럴인 상황에서는 이 제너레이터에서 받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떨어질 때는 영향을 이렇게 받고요. 그 옆에 있는 센서 같은 경우 당연히 이 반대의 영향을 받죠.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시그널에 출렁임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간에 그라운드를 확실하게 잡아줬다. 그라운드를 잡아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시그널의 강도가 약해지죠. 중간에 있는 시그널에 가드의 영향이 받는 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뒷단의 영향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간격을 충분하게 못 벌린다. 그럼 중간에 그라운드를 삽입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가드, 드리븐 실드 같은 걸 넣어서 시그널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기구 디자인에서 보면 기구에서 해야 할 거는 사람의 정전 용량 값을 최대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걸 얇게 하는 거죠. 이게 줄어들면 C값이 커지니까. 아크릴 커버는 커버 자체는 얇게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파라미터가 이 D가 있고 A가 있고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이 있는데 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유전체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 커버의 매질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가격적으로 쓸 수 있는 매질이 정해져 있어요.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ABS. 근데 보시면 아크릴이나 ABS나 거의 유전율이 동일하죠. 세계는 거의 유전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4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인덕션 레인지 같은 경우 유리를 쓰긴 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ABS나 아크릴 요런 재질 아니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가전 아니면. 유리를 쓰면 유전율이 2 배고 감도 전달력이 2 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면적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유리를 사용하는 디자인을 해 보실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금속성 페인트 같은 거 도전성 페인트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보통 반짝이는 거나 시커먼 거에는 도전성 물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커먼 물질이나 반짝이는 것도 도전성 물질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도전성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도전성 물질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표면 자체가 하나의 면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끝 지점을 눌러도 전류가 그 전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버튼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성 페인트나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터치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 도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데모 보드를 솔루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한번 도전성 나중에 감도가 틀어지거나 이상하게 동작한다. 예전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런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기구 쪽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이게 금속 이 스프레이 사양이 변경이 돼 있는지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갭 여기에 보시면 이 뚜껑에 해당하죠, 이 커버. 근데 보통 보면 이게 아크릴이나 ABS가 4 인데 공기는 1 입니다. 그러면 이 C값이 아크릴 썼을 때보다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감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에어갭이 있으면 감도가 많이 주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이에 이나 습도 요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는 수분이나 습도는 또 이게 물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물의 유전율은 80 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는 습도에 의해서 오동작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걸 밀착하거나 아니면 이런 스프링 또는 가스켓을 사용해서 요런 에어갭을 줄이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